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적정기술이라고 나와있거든. 그 적정기술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생명빨대라고 부르는 끝이다. 적정기술. 되게 우리는 잘 못 봤던 것들인데 아프리카나 좀 못 사는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 이게 적정기술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겠죠? 적정기술의 예들을 이제 찾아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적정기술이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 적정기술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현지에 맞춰서 그 사회에 맞춰서 디자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368쪽에 적정기술 그러면 사회 공동체의 필요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야 하며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도 필요하지 않고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좀 필요하죠.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야 한다던가, 뭐 대량
뭐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던가 이런 것들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만 좀 체크해 놓고 이런 조건들이 나오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적정 기술이다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방금 영상에도 생명빨대 나와 있고, 그죠? 생명빨대, 큐드럼, 페트병 전구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세 가지 다 나왔는데 이런 것들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떤 원리인지는 대충 알겠죠? 어떤 원리가 있는지는 대충 알겠죠? 그리고 페트병 전구는 좀 아까 좀 특이한 게 나오긴 했는데, 원래 이 사진만 보면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컴컴한 방에 페트병 전구를 설치하면은 밖에 햇빛을 받아서 안으로 산란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림이잖아. 밤에는 소용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밤에는 소용이 없는 전구잖아요. 근데 좀 아까 가로등 사진 봤어요? 페트병 전구로 만든 가로등? 그 안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 낮에 에너지를 모았다가 밤에 또 이제 밝혀주는 그런 것까지 좀 발전된 형태인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이것은 낮에만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좀 더 발전된 형태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영상 통해서 좀 더 추가로 알아봐요.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쌤이 좀 정리를 좀 해주고 해볼게요. 자, 오늘 거는 뭐 크게 보니까 그래요. 뭐 칠판 필기보다는 그림 보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이제 차트 작성 학교마다 하고 그다음에 각각 자기 시험 범위 확인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이제 문제를 조금씩 주도록 할게요. 시작을 합시다. 360. 자, 첫 번째 이슈 이거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일단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화석 연료가 앞으로 사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에너지 형태가 필요하잖아. 그 다른 대체 에너지를 통틀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또 둘로 구분되는 거야. 나와있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되는 거야.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야. 어떤 게 신에너지고 누가 재생에너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신에너지 먼저 볼게요. 수소 연료를 활용하는 거. 옛날엔 수소 연료를 활용을 못했어요. 되게 너무 폭발성이 너무 강해서 이걸 연료로 사용한다는 건 잘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기술의 개발로, 키워드야. 기술의 개발로 이제 수소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새로운 거죠. 왜 새롭냐?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그래서 신에너지에서 새롭다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수소는 그래서 새로운 거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기억해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료전지. 못 들어봤죠? 오늘 배울 건데 완전 새로운 형태입니다. 새로운 형태. 그래서 우리 키워드는 새롭다예요. 새롭다라는 키워드와 함께 어떤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석탄을 액화시키거나 가스화시킵니다. 이거 옛날엔 불가능했겠죠? 석탄은 그냥 석탄인데 이거를 액체로 만들어서 마치 석유처럼 활용을 해. 또는 기체로 만들어서 마치 천연가스처럼 활용을 해.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거겠죠. 자, 이렇게 신에너지가 있고요. 자, 재생에너지는 봐봐. 되게 익숙한 것들이 나옵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공통점이 뭐 같아? 공통점. 원래 있던 거. 이게 공통점인데 무슨 말이냐면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뭘 사용했대요?
나무 떼서 불 켜고, 그죠? 태양열 받아가지고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자고, 그죠? 태양을 활용한다던가, 태양. 바람의 힘, 물의 힘, 그죠? 바다의 힘, 땅에서 나오는 열의 힘, 그죠? 폐기물은 이제 뭐랄까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거죠.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거니까 또 원래 있던 거. 바이오가 약간 헷갈리시는데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어떤 연료를 활용하는 거니까 바이오도 이거는 약간 좀 암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기술이 필요하긴 한데요. 바이오까지도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조금 따라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서den에서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것들, 완전 새로운 것들이라고 한다면 재생에너지는 원래 있던 것들인데 우리가 다시 쓰는 거, 다시 활용하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석탄석유를 이제 안 써야 되니까 옛날 쓰던 것들을 좀 다시 쓰기 시작한 그것들을 재생한다, 재생시켰다 뜻으로 재생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구두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장점은 친환경적이다, 에너지 자원 고갈 염려가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단점들을 좀 체크해봐서 단점들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이쪽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쪽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면은 연료전지 같은 경우 좀 더 배우겠지만 새로운 어떤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니까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키워드는 낮은 거, 효율이 낮습니다. 뭐보다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더 넓은 면적에 걸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던가 또 다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 더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말하지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정도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잠깐 짚고 갈게요. 폐기물 에너지. 자,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립을 통해서 나오는 가스나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두 가지를 모두 다 폐기물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폐기물을 땅속에 묻으면 걔가 썩으면서 가스가 나와요. 가스,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주로 발생이 되는데 메탄가스가 천연가스의 원료이기도 하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가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스로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태울 때 발생하는 태울 때 열이 나는데 그 열을 가지고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도시에다 공급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걸 폐기물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농작물이나 나무, 음식물 쓰레기 등을 태워서 열을 얻거나 빛을 얻거나 가스, 고체 연료 등의 형태로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바이오 에너지도 그냥 태운다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따로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네요. 여기서 나온 건.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나온 정의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딱 들어맞죠. 그냥 특별한 기술 필요 없이 그냥 태우면 되니까 태워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특별한 기술 필요 없으니까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쌤이 아까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옥수수를 가지고 발효라는 걸 발효를 시켜서 에탄올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에탄올. 이걸 에탄올을 다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옥수수 같은 것들을 발효시키는 또는 옥수수 같은 걸 새롭게 처리해가지고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이런 것들은 약간 신에너지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린 지금 이런 건 이제 다 통틀어서 그냥 바이오 에너지 전체는 다 재생 에너지 쪽으로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재생 에너지 쪽으로 분류해주면 되겠어요. 이런 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라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 됐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처음 배우는 연료전지. 자, 잘 들어. 연료전지를 딱 보면요, 좀 오버해서 얘기할게. 이름이 연료전지잖아요. 연료전지. 이름이 전지니까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건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만드는 건데, 잘 봐. 여기 수소가 공급이 되면, 이게 수소죠. 수소 기체가 공급이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 걸고요, 플러스 극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수소가 이온화가 되면서 수소 이온하고 전자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 전자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머물러 있고 수소 이온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전자들이 막 머물러 있으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무슨 극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전지를 걸어준 게 아니야.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수소 이온이 이렇게 이동해 오면은 요 마이너스 극에 있던 전자들이 도선을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전자가 이쪽으로 오게 돼요. 와서 여기서 넘어오는 수소 이온과 합쳐져서 다시 수소라고 하는 원자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서 얘랑 합쳐지게 만들어서 뭘로 뽑아낸다? 물분자의 형태로 뽑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흘러. 자연스럽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야. 수소를 공급했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이겁니다. 수소를 공급했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이 전류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굴리면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현재 쓰는 방식은 이 방식은 아니지만 연료전지라는 것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은 이렇게 수소만 투입해 줄 수 있으면은 이렇게 물을 배기구로 물만 나옵니다. 배기구로 물이 나오면서 가는 자동차가 되는 거지. 약간 오버한다는 말은 뭐였냐면, 자, 이 자동차한테 물을 주입해요. 연료통에 물을 주입합니다. 연료통에서 그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든 수소를 공급해. 그래서 전류가 징 흐르게 만들어. 자동차 굴러갑니다. 그리고 배기구로 뭐가 나와? 수증기,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로 가는 자동차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라고 했던 건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물로 가는 자동차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에 처음에 공급한 그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렇게 수소를 공급해가지고 물로 뽑아내면서 가는 자동차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소 자동차에 이용되는 이 원리가 연료전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소 자동차 얘기 많이 나오잖아. 연료전지 방식이라고 하면 되고요. 연료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를 이해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처음에 공급한 곳에서 여기 이온화 되는 거를 처음에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전자와 플러스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요. 어디를 따라서? 전해질을 따라서 뭐가 이동한다? 수소 이온이 이동한다는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전해질을 따라 이동하는 건 전자니 수소 이온이, 그러면 전해질을 따라 이동하는 건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거고, 도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하는 거죠. 도선을 따라 이동하는 걸 물어보는 건지 전해질을 따라 이동하는 건 물어보는 건지 꼭 체크해 줘야 되고요. 여기서 공급하는 기체 이름이 뭔지도 물어봅니다. 공급하는 기체 산소여야 합니다. 산소여야 여기서 나온 수소하고 만나서 물로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산소를 공급한다는 거,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 전해질 세 가지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해주면 틀림없을 것 같고요. 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여기서도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니까 전류는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수소는 지금 전자를 버리고 있잖아. 자, 수소 입장에서 전자를 이렇게 버리고 있죠.
수소가 전자를 퉁 버리면서 수소 이온이 되는 거잖아. 우리 전에 배웠던 산화 환원 반응에 입각해서 무슨 반응이라고 표현한다? 수소가 뭐 된다? 산화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자를 버리는 걸 산화된다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다시 수소 이온이 전자와 결합하고 있죠? 다시 환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료 전지는 산화 환원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산화 환원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 에너지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열 에너지도 함께 발생한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해줄게요. 전기 에너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화 환원 반응 중에 열 에너지도 함께 발생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거 빼먹지 않으란 얘기야.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말. 딴 거는 좀 이렇게 좀 새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열이 발생한다는 걸 까먹을 수 있습니다. 열 에너지도 함께 발생하고 열 에너지도 이용합니다. 연료 전지로 인해 발생된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를 둘 다 이용하게 돼요. 왼쪽에 암기해라는 곳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꼭 암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나와있어?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함께 나온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가끔 아까 마이너스 극에서 벌어지는 일과 플러스 극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체크해 볼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연료 전극이라 그래서 아마 연료가 공급되는 전극 쪽이다 그래서 이름이 연료 전극이라고 불러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전자를 버리죠. 전자를 버리는데 4개의 전자를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소 분자 2개가 와서 수소 이온 4마리가 되려면 전자 4개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4개의 전자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4개의 전자가 필요한지는 아마 여기 플러스 극에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공기를 공급한다. 즉 산소를 공급하니까 공기를 공급하는 전극, 공기 전극이라고 불러주는 것 같고요. 자, 산소 분자가 투입이 되면은 얘가 물 분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산소 분자는 O2니까 얘를 가지고 H2O 물을 만들려면은 하나가 남죠? 물 분자 2마리를 만들어야 하므로 수소 원자 몇 마리 필요하다? 수소 원자 4마리가 필요하네. 그러므로 처음에 분해되는 수소가 4개의 수소 원자가 나와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수소 분자는 몇 분자? 2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수소 분자 2개가 공급되면은 걔가 수소 원자 4개로 나눠질 테니까. 분자 2개가 4개의 원자가 되면 4개의 수소 원자가 각각 전자 팅팅팅팅 내보내면 몇 개의 전자를 버린다? 4개의 전자를 버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4개의 전자가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다시 4개의 전자가 다시 투입되는 장면. 그래서 나온 만큼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리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수소 원자 4개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전자도 4개가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반응식은 2개의 수소 분자와 1개의 산소 원자가 반응해서 2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전체 반응식도 체크해 주고 있네요. 자, 물 분자가 2개가 만들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예죠? O2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연계에는 O2 형태로만 산소가 공급되지 산소 O라고 하는 원자 상태로 공급되지는 않잖아. 그래서 O2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연료전지의 장단점도 한번 살펴봅시다. 장단점, 첫 번째 장점. 최종 생성물로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게 되겠죠?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공급하면, 연료라는 것은 화학에너지입니다. 맞죠? 연료는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니까 화학에너지야. 다시 말해서 수소라고 하는 연료를 공급했어. 수소가 가진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표현한다? 화학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화학에너지가 가진 그 연료를 바로 뭐로?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한다. 직접 전환하기 때문에 얘는 다른 거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봐봐,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은 뭐였어요? 다 효율이 좀 낮다는 단점이 있었잖아. 하지만 얘는 신에너지죠. 신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연료를 직접 전기로 만들기 때문에 효율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기로 만든다는 표현을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똑같은 화학 연료인 화석 연료를 상상해봐. 화석 연료로 전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얘 가지고 물을 끓이죠. 물을 끓이고 그 물을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수증기를 또 뭘 돌려야 돼? 터빈 돌리죠. 터빈 돌려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 만들잖아.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하지만 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어. 바로 바로 전자가 만들어지고 바로 전자가 이동하잖아. 그래서 바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좀 높은 편이다라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한 대상은 누구냐면은 화력발전과 좀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화력발전이 그래서 뭐 열효율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걔는 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좀 손실되는 게 좀 많겠다. 아니 얘는 손실이 좀 적겠구나라는 정도로 체크해 주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대요? 이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이 비싸대요.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또 수소를 공급한다는 건 되게 폭발성이 강한 수소이기 때문에 얘를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것, 저장 기술과 운반하는 기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소라고 하는 되게 위험한 물질을 이용해서 그걸 연료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장치가 더 필요하다라는 단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수소의 불안정성 때문에, 수소의 폭발성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수소를 만드는 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만들잖아요.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약간 좀 의역하면 그래요. 우리 어쨌든 수소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 그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상하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전기 자동차는 그냥 바로 전기를 꼽아서 전기를 저장했다 가는 거잖아요. 얘는 전기 대신에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투입해서 얘로 전기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좀 약간 뭐랄까 좀 더 개선해야 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좀 획기적인 기술이 하나 나온다면 좀 더 좋겠죠. 이것도 아마 근데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로 지금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 실험은 바로 그 연료전지에 대한 실험인데, 일단 그러면 이걸 이용하고 있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용하고 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대형 연료전지 발전소,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소 연료를 이용한 전지 자동차, 이거 수소 자동차라고 불러주죠. 휴대용 전자제품에도 이용이 된다. 휴대용 전자제품에 이용되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연료전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휴대용으로 작은 전자제품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잠깐 보면 볼게요. 얘는 백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백탄 2개의 위쪽을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서 건전지에 연결한다. 건전지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전기분해 하는 거예요, 전기분해. 그죠? 전기분해를 해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를 만들어내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진짜죠.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건전지를 떼어냅니다. 건전지를 떼어내고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불이 켜진다 라고 했어요.
건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지가 있던 자리에다가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더니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다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거꾸로 역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전기 에너지가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연료전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마이너스가 생긴 수소 기체하고요, 산소 기체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수소와 산소가 이제 오로지 정반응으로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졌다면 얘를 뜯어내고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다시 물 분자가 생성이 된다. 다시 물 분자가 생성이 되면서 이런 연료 전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다시 전기가 흐르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 이 안에서 전해질을 통해서 수소 이온이 흐르고 이런 거는 보이지 않지만 정반응과 역반응,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다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전기 에너지가 좀 생성이 되는 것을 이용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연료전지의 어떤 원리와 흡사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전지에서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된다. 여기 수소가 가지는 에너지, 산소가 가지는 에너지가 그걸 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만든다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겠죠. 왼쪽 실험, 1번 실험은 전기분해 실험이고 오른쪽 2번 실험이 바로 연료전지 실험이라고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 여기까지가 연료전지 내용인데 연료전지에서 또 나오네요. 연료전지 에너지 효율은 40에서 60% 정도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와 함께 방출되는 열 에너지까지 활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아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연료 전지의 에너지 효율이니까 높은 편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40에서 60%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효율이 40에서 60%고 열 에너지까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열 에너지까지 우리가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면 에너지 효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만큼 높아. 아까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야 라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높니? 이 정도 높은 편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쌤이 알기로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이런 것들이 에너지 효율이 10% 내외, 10% 내외로밖에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기지개 한번 낄까요? 기지개 한번 끼고. 쌤 말이 좀 빠른 느낌이야.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다행이군요. 괜찮군요. 쌤이 초창기 유튜버인 거 알아요? 허팝보다 먼저 했다는. 허팝이 초등에 대통령이 될 때 쌤 뭐 했었는지. 아무튼 허팝보다 먼저 한 유튜버인데 쌤 구독자가 288명입니다. 알고 있나요? 오늘 한 7명 정도 늘어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구독자는 이런 방식으로 늘려왔어요 그동안. 아무튼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많이 발전들 했다 그래서 그래서 쌤 요즘에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나도 좀 재밌게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 찍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찍는 건 찍을 수 있어요. 찍을 거 진짜 많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찍었겠냐. 근데 편집해서 올리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 편집자를 고용해서라도 올리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을 좀 한다 자원해주면 이제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넘기면은 편집해서 주면은 웬만한 편집자가 받는 정도의 수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함께 합시다. 일단 구독, 좋아요 하시고 가야 돼. 아무튼 딴 얘기 같고요. 자, 세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얘기 조력 발전, 화력 발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력발전은 여기 봐. 조력발전소 시화호에 조력발전소가 있는데 이거 인천에 있죠. 인천에서 안산 저쪽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러니까 대부도, 제부도 이런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화호가 이게 굉장히 길어요. 몇 킬로인지 안 나왔네. 쌤이 알기로 이게 몇 킬로야? 12km인가? 아무튼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이게 전부 다 이 엄청나게 긴데 이게 다 조력발전소예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을 이용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쪽이라고 한다면 밀물대 이쪽으로 물이 쫙 밀려가면은 문을 열어서 밀물이 막 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물이 가득 찰 거 아니야? 썰물대 물이 빠지려고 하면 여기를 닫아가지고 이쪽은 물이 빠지면 이쪽은 물이 안 빠지게 만들어요. 그럼 물의 높이차가 생길 거 아니야? 높이차가 생겼을 때 나중에 댐 문을 쫙 열어요. 그러면 작은 수력발 쫙 나올 거 아니야? 이 작은 수력발전을 하는 것을 조력발전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가 와서 댐에다가 비가 오는 걸 모아다가 그죠? 비가 오는 걸 댐에서 모아가지고 수력발전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 하루에 2번씩 반복되는 밀물, 썰물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썰물대 전기를 만드는데 얘는 밀물대 발전기를 돌린다고 써있네요. 밀물대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밀물대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 물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밀물대만 만들지 않고 썰물대도 만들 수 있겠네요. 밀물대도 만들고 또 발전도 이렇게 가둬가지고 또 방금 말한 방식으로 또 썰물대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기 나와있네요. 한 방향만을 이용하는 방식과 밀물, 썰물, 양방향을 모두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시화호는 밀물 때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밀물 때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좀 알아봐야겠다. 시화호는 밀물만 이용하나 보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지? 자, 볼게요. 시화호니까 밀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밀물 때 바닷물을 받아들이면서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래서 밀물이니까 이렇게 바닷물이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바닷물이 진행하는 걸 이용해서 발전기, 터빈이죠. 터빈을 돌리고 있죠.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발전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거의 드는 비용이 거의 없겠죠. 하루에 2번씩 밀물, 썰물은 자동으로 반복이 되는 거잖아.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달이죠, 달. 달의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 태양도 약간 도와주긴 하지만 태양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달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좀 적다고 보면 돼요. 태양은 아예 밀물, 썰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도 틀린 말입니다. 태양도 밀물, 썰물에 관여를 하긴 해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매일매일 일어나죠. 매일매일 2번씩 일어나고 일정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발전량을 예측할 수가 있다. 자, 저번에 배웠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딴 것들은 발전량을 예측하기 좀 어려웠잖아. 그치? 하지만 이 밀물, 썰물은 정말 시간 간격 딱 맞춰서 정확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잘 잡아 두십시오. 한번 발전소 건설되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건설비가 많이 들고요. 이렇게 밀물, 썰물이 심한 서해안 쪽에만 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있죠. 동해안에는 이 조력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죠. 서해안 쪽에만 가능합니다.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방금 말한 동해안에 못 지어 서해안만 지을 수 있잖아. 발전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걸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얘를 만들면 그동안은 밀물, 썰물이 반복되면서 얘가 없을 때는 밀물 때는 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는 물이 쫙 다 빠져가지고 갯벌이 있었거든요. 갯벌이 있던 장소예요. 얘를 지음으로 해서 갯벌이 사라집니다. 갯벌이 사라지는 그런 게 나타나죠. 갯벌이 사라지면 갯벌에 사는 많은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야 살 수 있는데 물이 계속 차 있으니까 생태계가 좀 파괴될 수 있다.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댐도 마찬가지야. 댐도 이제 댐을 지을 때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해요. 이 댐을 지으면은 그 댐이 생겨남으로 해서 댐 뒤쪽으로는 물이 엄청 찰 거 아니에요? 물이 차면서 밑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이제 자기 서식지로 삼아서 살고 있던 생물들은 또 서식지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댐도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돼 있어요. 댐도. 마찬가지로 얘도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을 때 환경 영향 평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막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막 지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게 화력발전인데 쌤 여러 번 강조했을 거예요. 화력발전은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파도가 막 철썩 쳐가지고 막 터빈이 여기 있으면 터빈을 파도가 팍 때려가지고 막 터빈 돌아 이런 장면 상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농담인데 바다의 색깔이 푸른색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멍들어서. 하지 마. 미안해요. 파도가 치니까 팍 치니까 멍들어. 라고 옛날에 나 들은 얘기예요. 도망가야지 회피. 아무튼 파도가 좀 그렇다고 해요. 재밌게 하자. 자, 근데 파도가 뻥 쳐가지고 화력발전,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친다는 건 사실 파도가 치는 원인이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또 내려오고, 그죠? 쏠리고 내려오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파도거든요. 그래서 파도 때문에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이용하는 게 화력발전이에요. 자, 파도가 친다는 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파도가 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잘 보여요? 공기실을 만들고요. 여기다 발전기, 터빈을 설치하고요. 공기가 차 있는 곳 밑에 여기서 바닷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바닷가 근처에 만들기는 해요. 파도가 진행함에 따라 파도가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바닷물도 위로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기실의 공기가 압축됩니다. 그죠? 공기실 공기가 압축될 거 아니야? 바닷물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니까. 압축된 공기가 어디를 통해 빠져나간다? 여기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면서 공기의 흐름으로 터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터빈이 돌아가는 겁니다. 바닷물이 내려가면요. 다시 압력이 작아지죠.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다시 공기가 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공기가 흐르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터빈이 돌면서 또 전기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자, 연료비가 들지가 않습니다. 소규모로 이거 작은 발전소 요만한 거 조그맣게 만들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소규모로도 개발할 수 있고 대규모로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파제처럼 이렇게 막 구조물을 시멘트 구조를 만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은 집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한테 파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실용성이 크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환경이 파괴가 되나요? 뭐 갯벌을 없애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여기 앞에 방파제처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단점은요. 기후에 따라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도 적어지겠죠. 바람이 별로 안 불어. 파도가 많이 안 쳐. 그러면 작년에 파도가 많이 쳐서 전기 많이 만들었는데 올해는 파도가 별로 안 치면 전기가 별로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발전량을 예측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왜? 원인이 뭐기 때문에. 바람이니까. 바람 자체는 태양이래. 태양이 많이 영향을 안 끼치면은 바람도 많이 안 불고 파도도 많이 안 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태양과 바람이 발전량 예측이 좀 어려웠다면 파도도 발전량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발전량 예측이 어려운 것들과 완벽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또 분류할 필요가 있겠네요.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소도 어때요? 발전량 예측이 완벽하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하다. 언젠간 부서집니다. 그죠? 언젠가 부서지니까 또 다시 보수 공사를 하던가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구성이 약하다라는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화력발전이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가 3번 조력발전과 화력발전 내용입니다. 자, 이 화력발전소 설치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화력발전소는 송전 거리가 짧다고 되어 있네요. 화력발전소는 송전 거리가 짧다. 그래서 어디 설치해야 된다? 육지에서 가깝고 수심이 깊지 않으며 파도가 풍부한 연안 지역에 설치한다.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화력발전소가 이게 되게 소규모로 만들잖아. 소규모로 만드니까 발전소 자체가 조그맣다는 얘기예요. 발전소가 너무 작다 보니까 멀리까지 송전하려면 고압 송전해야 되고 이런 변압기라는 장치도 필요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들이 더 필요하잖아. 근데 얘는 고압 송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갖추고 있는 좀 어려움으로 멀리까지 보내지 않는 단거리 송전 거리를 짧게 하는 근처에만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가 풍부한, 수심이 너무 깊으면 또 물의 양이, 물이 들락날락 하는 게 좀 적어요. 수심이 얕아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좀 더 크죠. 파도 타기 해봤나? 먼 바다까지 가면은 그냥 물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좀 연안 근처에 있으면 파도가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나요? 먼 바다까지 헤엄쳐 못 갔어. 먼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치면 이렇게 슬쩍 올라서 내려가요. 근데 뒤에서 난리야. 난리는데 나는 내가 먼 바다에 있으면 나를 지나가는 파도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쪽은 막 지나가고 그래요. 쌤은 늘 멀리까지 가니까 헤엄을 잘 친다고 말하자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먼 바다보다는 연안 쪽이 파도가 더 많이 친다는 걸 방금 얘기한 거 가지고 좀 이미지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연안 쪽이 좀 더 화력 발전에 유리하구나라는 걸 이미지화 시키라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태양 열발전이 나와 있네요. 태양광 발전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태양광 발전은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태양 전지판 그래가지고 없었어 너. 태양 전지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태양 열 발전은 쌤이 그냥 그때는 태양 열을 이용해서 물 끓이는 거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태양 열이 얼마나 강하면 물이 끓여지냐? 태양열 여기다 이제 물 받아놓고 태양열을 계속 받으면 물 끓어? 안 끓을 거 아니야. 그죠? 증발되겠지. 증발이 빨리 돼갖고 물이 사라지겠지. 하지만 끓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거야. 체크. 오목거울입니다. 오목거울이 태양 에너지를 좀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렌즈가 에너지를 모아주는 초점을 만들지만, 거울은 오목거울이 초점 만들어서 한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데워주고 있는 거고요. 자, 끓여라는 표현. 끓일 정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있다고. 10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모아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끓인 물을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로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방식이 태양열발전입니다. 태양열발전. 두 번째, 지열발전은 땅속의 뜨거운 지하수나 수증기로 물을 끓여. 그죠? 물을 끓일 정도니까 굉장히 뜨거운 땅속의 열이 엄청 뜨거워야겠네요. 그죠? 땅속에서 마그마가 뿜어서 나온다. 땅속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한 1200도? 이 땅이 녹으려면, 땅이 녹으려면은 한 1000도 가까운, 1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고요. 땅속의 열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땅속의 열이 1000도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나지만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1000도 가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열 발전 100도 올라가는 건 되게 껌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100도 정도. 100도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고 또 수증기로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방식 바로 지열 발전입니다. 지열 발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소수력 발전. 소수력 발전. 강이나 하천에서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강이나 하천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폭포 같은 곳, 약간 폭포, 경사가 진 곳에서 경사가 진 곳에다가 터빈 설치해가지고 작은 수력 발전하는 거 소수력 발전이라고 불러줍니다. 소수력 발전이라고 불러줘요. 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한 가지 발전 방식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개 돌린 사람도 안 하시죠? 굉장히. 양수 발전. 책이 안 나왔어요, 양수 발전. 양수 발전 뭐냐면 얘랑 비슷한데, 낮과 밤 중에 전기료가 낮에 비쌉니다. 낮에 비싸고 밤에는 조금 싸요. 왜냐면 사람들이 낮에 너무 더우니까 막 에어컨 켜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덜 쓰게 하려고 낮에는 좀 전기요금을 많이 매겨놓고 밤에는 좀 적게 매겨놓거든요. 밤에는 적게 매겨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전기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다 쓰는 건 아니야. 일부 지역, 마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한 마을에서 밤에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약간 강 같은 곳에 있는 물을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위로 퍼올려요. 위쪽으로 퍼올립니다. 양수기라고 하는 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퍼올리는 밤에 퍼올려요. 밤에 잔뜩 퍼올립니다. 밤에 퍼올려가지고 적은 전기요금으로 이제 밤에 막 퍼올리는 거야. 그리고 낮에 얘를 밑으로 확 쏟아내리면서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마을에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낮에는 전기 안 써요. 밤에만 전기 써. 이 마을은 특이하네. 밤에만 전기를 써. 낮에는 전기를 안 써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되게 적게 나오는 마을이야. 와, 나 그런 마을에 살고 싶다. 알고 보니까 양수발전이라는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밤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낮에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만든 전기 가지고 쓰는 겁니다. 우와, 되게 값싸게 전기를 쓰게 되는 거죠. 다른 마을이 막 전기요금 10만원씩 나올 때 이 마을은 막 2만원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양수발전이라고 하는데, 양수발전은 약간 이런 에너지, 무슨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이런 발전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발전 방식은 뭐 대체 에너지를 찾는 그런 발전 방식을 배우는 중인데, 이런 발전 방식이 있구나라는 정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부의 시책, 정부의 어떤 방침, 이런 전기요금의 차이, 이걸 이용해서 약간 좀 아이디어를 내는 발전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발전 방식 하나 더 있네. 열병합 발전이 나와 있는데, 열병합 발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서 난방이나 온수에 이용한다. 그런 거죠. 화력발전소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 만든 다음에 수증기를 가지고 전기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끓여진 물 또는 뜨거운 물을 다시 식혔다가 또 열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물을 다시 그냥 그대로 저쪽 도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도시에 그 뜨거운 물을 쫙 흘려보내가지고 도시에서 그 뜨거운 물을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연료를 좀 적게 소모해서 물을 끓이기 위해서 또는 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냥 난방을 하기도 하고, 건물에 돌려가지고 난방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 이용하기도 할 수 있겠지. 그지? 또 좀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발전을 열병합 발전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이 많았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B파트 친환경 에너지 도시부터 진행을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됐어? 아니, 이것은 입시 문제였어요.